제가 식은 처마 및 박민서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값비싼 실크 잠옷의 부드러운 감촉과 함께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기분은 잠옷만큼 부드럽지 못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마저 성가시게 느껴질 정도였다. 밤새 뒤척이며 설친 탓인지, 아니면 예정된 백화점 VIP 세일 행사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지, 그것도 아니면 그저 늘 존재하는 어떤 불쾌감 때문인지 스스로도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그녀는 킹사이즈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옆자리를 힐끗 보았다. 남편 강지훈은 이른 아침 회의 때문에 이미 집을 나선 후였다. 결혼 5년 차, 대기업 과장인 남편은 성실했지만 때로는 답답할 정도로 무던했다. 특히 그의 어머니, 즉 민서의 시어머니인 고은숙 여사에 관한 일이라면 더욱 그랬다. 민서는 화려한 대리석 욕실로 향하며 시어머니를 떠올렸다. 벌써부터 임에 짜증스러운 주름이 잡혔다. 고은숙, 그 이름은 민서에게 있어 가난, 답답함, 그리고 벗어던지고 싶은 굴레와 같은 의미였다. 명품으로 휘감고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며 사교계의 주목을 받는 자신의 삶과 시어머니의 초라한 존재는 너무나도 이질적이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민서는 드레스룸으로 들어섰다. 수백 벌의 옷과 액세서리가 가지런히 정리된 공간은 그녀의 자부심이었다. 오늘 입고 나갈 옷을 고르며 그녀는 무심코 거실 쪽으로 귀를 기울였다. 역시나 달그락거리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시어머니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소리일 것이다. 아니, 정확히는 민서와 지훈이 먹다 남긴 음식을 드거나 혹은 스스로를 위해 간소하게 무언가를 챙기는 소리겠지. 민서는 코웃음을 쳤다. 그녀는 시어머니와 겸상하지 않은 지 오래였다. 처음에는 남편 지훈이 눈치를 보며 몇 번 중재하려 했지만 민서의 싸늘한 태도와 날카로운 말들에 인해 포기하고 말았다. 결국 고은숙은 부엌 한켠 작은 상에서 홀로 식사하거나 식구들이 모두 식사를 마친 후에야 조용히 주방을 정리하며 남은 음식을 먹곤 했다. 오늘 아침은 또 무슨 트집을 잡을까? 민서는 일부러 느릿느릿 화장을 하며 생각했다. 어제는 국이 싱겁다고 타박했고 그저께는 청소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짜증을 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왜 이렇게까지 시어머니를 미워하는지, 아니 경멸하는지 스스로도 명확히 설명하기 어려웠다. 어쩌면 그건 자신의 완벽한 삶에 끼어든 유일한 오점처럼 느껴지는 시어머니의 존재 자체에 대한 반감일지도 몰랐다. 혹은 시어머니의 그 순종적인 태도, 아무런 반항도 없이 모든 것을 감내하는 듯한 모습이 위선적으로 느껴져 더욱 화가 치미는 것일 수도 있었다. 고급스러운 수입차 키를 집어들고 현관을 나서려던 민서는 잠시 망설였다. 시어머니에게 한마디 쏘아붙이고 나갈까. 하지만 오늘은 중요한 약속이 있었고 아침부터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구두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용히 현관문을 닫고 나왔다. 마치 자신의 영역에서 불쾌한 무언가를 잠시 분리해낸 듯한 기분이었다. 민서가 운영하는 작은 투자 자문 회사는 강남의 번화계 위치에 있었다. 그녀는 뛰어난 수완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업계에서 빠르게 자리를 잡았다. 직원들은 그녀의 카리스마와 능력에 탐복하면서도 동시에 그녀의 차가움과 가차없음에 늘 긴장했다. 회의 시간, 민서는 날카로운 질문으로 직원들을 몰아세웠고 사소한 실수 하나도 용납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결과와 효율성이었다. 점심시간 민서는 근처 고급 레스토랑에서 비즈니스 파트너와 식사를 했다. 와인잔을 부딪히며 세련된 농담을 주고받는 그녀의 모습은 아침에 시어머니를 떠올리며 인상을 찌푸리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그녀는 상황에 따라
완벽하게 다른 가면을 쓸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어떤 가면도 진짜 자신이라고 생각했다. 한편 넓고 텅 빈 아파트에 홀로 남은 고은숙은 민서가 벗어놓고 간 실내복을 조용히 정리하고 있었다. 햇볕이 잘 들지 않는 작은 방. 그곳이 그녀의 공간이었다. 방 안에는 낡은 장롱 하나와 작은 경대, 그리고 남편과 아들의 빛바랜 사진이 전부였다. 그녀는 아들이 결혼하기 전까지 작은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며 홀로 지훈을 키웠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악착같이 살았다. 하지만 아들이 성공하고 민서 같은 세련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면서부터 그녀의 삶은 달라졌다. 며느리는 처음부터 그녀를 탐탁지 않아 했다. 말투, 옷차림, 생활 방식 모든 것이 며느리의 눈에는 거슬리는 듯했다. 그래도 아들 내외와 함께 살게 된 초기에는 어떻게든 며느리의 마음에 들어보려 애썼다. 하지만 그럴수록 며느리의 구박은 심해졌고 아들은 그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결국 은숙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침묵을 선택했다. 그것이 이 집에서 자신이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라 여겼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하루 종일 집안일을 했다. 쓸고, 닦고, 빨래하고, 음식을 만들었다. 하지만 그 어떤 일도 며느리의 마음에 드는 법이 없었다. 어머니, 여긴 왜 이렇게 먼지가 많아요? 이 반찬은 너무 짜요. 제 건강 생각은 안 하세요. 제 물건에 함부로 손대지 마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그 말들은 비수처럼 은숙의 가슴에 박혔다. 저녁이 되어 민서가 돌아왔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만으로도 은숙의 어깨는 움츠러들었다. 민서는 피곤한 기색으로 소파에 핸드백을 던지듯 내려놓고는 습관처럼 주방을 훑어보았다. 저녁은 뭐예요? 미역국이랑 생선 좀 구웠다. 은숙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민서는 인상을 찌푸리며 냉장고 문을 열었다. 또 미역국이에요. 제가 미역국 별로 안 좋아하는 거 모르세요. 그리고 이 생선 비린내 나는 것 좀 보세요. 어머니, 정말 제 입맛은 조금도 고려 안 하시네요. 미안하다. 네가 요즘 피곤해 보여서 몸에 좋은 걸로 한다고 했는데 됐어요. 안 먹을래요. 나가서 사 먹을 거예요. 민서는 신경질적으로 냉장고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잠시 후 남편 지훈이 퇴근했다. 그는 주방에서 홀로 저녁상을 차리고 있는 어머니와 굳은 표정으로 방에서 나오는 아내 사이에서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왜 그래? 또 무슨 일 있었어? 지훈이 민서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신 어머니랑 나랑 입맛 안 맞는 거 알잖아. 언제까지 내가 이런 음식 먹어야 해? 당신은 중간에서 뭐 하는 거야? 대체 민서의 쏘아붙이는 말에 지훈은 입을 다물었다. 그는 어머니에게도 아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피곤하다는 듯 넥타이를 풀며 안방으로 들어갈 뿐이었다. 고요한 식탁에 홀로 앉아 은숙은 차갑게 식은 밥과 국을 깨작거렸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애써 삼켰다. 이런 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이 모든 것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혹은 아들이 자신 때문에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어쩌면 자신의 존재 자체가 아들의 행복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녀는 창밖의 어둠을 가만히 응시했다. 처마 밑에 매달린 풍경 소리마저 오늘따라 유난히 처량하게 느껴졌다. 며칠 뒤 민서는 중요한 사교 모임에 참석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값비싼 보석으로 치장한 그녀는 모임의 중심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다. 성공한 사업가, 세련된 패션 감각, 유창한 외국어 실력까지 모두가 그녀를 부러워했고 그녀는 그 시선을 마음껏 즐겼다.
그때였다. 한창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녀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발신자 표시에 뜬 이름은 남편이었다. 중요한 자리에서 남편의 전화는 달갑지 않았지만 혹시나 급한 일인가 싶어 민서는 양해를 구하고 잠시 자리를 피했다. 왜 그래? 나 지금 바쁜데. 평소처럼 약간은 짜증 섞인 목소리였다. 그러나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어딘가 절박함이 묻어났다. 민서야,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 그래? 똑바로 말해. 민서의 미간이 좁혀졌다.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 응급실인데 의사가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지훈의 목소리는 거의 울먹임에 가까웠다. 민서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했다. 시어머니가 쓰러졌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그게 무슨 뜻이지 믿을 수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몇 초간의 침묵 끝에 간신히 입을 열었다. 어느 병원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치 침착했다. 어쩌면 너무 놀라서 감정이 마비된 것인지도 몰랐다. 아니면 이 상황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 어떤 귀찮은 일들이 생겨날지를 계산하고 있었던 것일까. 전화를 끄는 민서는 잠시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값비싼 드레스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방금 전 들은 소식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주변의 소음이 갑자기 멀게 느껴졌다. 그녀는 천천히 모임 장소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며 황급히 자리를 떴다. 차를 몰아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다. 정말로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라도 한다면 그럼 이 지긋지긋한 생활도 끝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끔찍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떤 해방감을 느끼는 자신을 발견하고 쏘스라치게 놀랐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지우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수술실 문만 바라보고 있었다. 민서를 보자마자 그는 와락 달려들어 아내의 팔을 붙잡았다. 어떻게? 민서야, 어머니가, 의사가 가망이 없다고 했어. 지우는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민서는 그런 남편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그저 지훈의 등을 가만히 토닥여줄 뿐이었다. 수술실 문 위로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이 꺼지고 잠시 후 의사가 지친 표정으로 걸어 나왔다. 의사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유감입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환자분께서 운명하셨습니다. 사망 선고였다. 고은숙, 민서의 시어머니. 늘 그녀의 삶에 그림자처럼 존재했던, 그래서 때로는 지워버리고 싶었던 그 사람이 이제 정말로 이 세상에서 사라진 것이다. 민서는 지훈의 절규를 들으며 멍하니 생각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슬픔보다는 알 수 없는 혼란스러움과 당혹감이 더 크게 밀려왔다. 그리고 그 감정의 밑바닥에는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아주 희미한 안도감 같은 것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서둘러 치른 장례식과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 시어머니 고은숙의 사망 진단서가 발급되고 병원 측의 안내에 따라 장례 절차가 시작되었다. 강지훈은 이미 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서서 병원 직원이 건네는 서류에 기계적으로 서명만 할 뿐이었다. 모든 실질적인 결정과 처리는 박민서의 몫이었다. 그녀는 슬픔에 잠길 겨를도 혹은 그럴 의지도 없어 보였다. 머릿속은 온통 앞으로 닥쳐올 번거로운 절차들과 소요될 비용, 그리고 자신의 스케줄에 미칠 영향에 대한 계산으로 분주했다. 남편분께서 너무 상심이 크신 것 같으니 부인께서라도 정신을 차리셔야겠습니다. 장례 지도사가 안타깝다는 듯 말했지만
민서는 그 말을 자신에 대한 칭찬처럼 받아들였다. 그래, 이럴 때일수록 냉정해야지. 그녀는 가장 먼저 장례식장부터 알아봤다. 너무 초라하지도, 그렇다고 분수에 넘치게 화려하지도 않은 적당한 수준의 장례식장을 선택했다. 시어머니의 사회적 지위나 인간관계를 고려했을 때, 아니, 민서 자신이 생각하는 시어머니의 존재감을 고려했을 때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어차피 조문객도 거의 없을 테니 괜히 넓은 곳을 빌려 휑하게 보이느니 아담한 곳에서 형식만 갖추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영정사진을 고르는 일도 민서가 주도했다. 지우는 어머니의 사진첩을 뒤적이며 눈물만 글썽일 뿐 어떤 사진이 좋을지 판단하지 못했다. 민서는 짜증이 치밀었지만 애써 감정을 누르며 그나마 가장 인상이 온화해 보이는,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궁상맞아 보이는 흑백 사진 한 장을 골랐다. 이 정도면 됐지. 누가 시어머니 얼굴을 자세히 기억이나 하겠어. 분향소가 차려지고 고운숙의 영정 사진이 검은 리본과 함께 국화꽃들 사이에 놓였다. 민서는 상복으로 갈아입고 지훈과 함께 조문객을 맞을 준비를 했다. 지훈은 여전히 넋이 나간 채 강간이 흐느꼈고 민서는 그런 남편을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면서도 겉으로는 슬픔을 가장한 무표정한 얼굴을 유지하려 애썼다. 예상대로 조문객은 많지 않았다. 지훈의 회사 동료 몇몇이 의례적으로 다녀갔고 민서의 회사에서도 형식적인 조의를 표했다. 그리고는 시어머니가 예전에 살던 동네의 이웃이었다고 주장하는, 민서는 생전 처음 보는 몇몇 초라한 행색의 노인들이 찾아와 영정 앞에서 곡을 하기도 했다. 그들의 모습은 민서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정말이지, 어머니는 살아계실 때나 돌아가시고 나서나 내 체면을 깎아내리는군. 밤이 깊어지자 그나마 있던 조문객들의 발길도 끊겼다. 썰렁한 분향소에는 향냄새와 적막감만이 감돌았다. 민서는 피곤함과 지루함에 몸부림쳤다. 빨리 이 모든 것이 끝나기만을 바랐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내일 처리해야 할 회사 업무들을 떠올렸다. 시어머니의 죽음이 자신의 커리어에 조금이라도 흠집을 내서는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때였다. 분향소 입구 쪽에서 나지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이 시간에 누가 또 온단 말인가? 민서는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섰다. 들어선 것은 3명의 남자였다. 모두 약속이나 한 듯 검은색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한눈에 보기에도 값비싸 보이는 원단과 잘 다려진 셔츠, 그리고 반짝이는 구두. 그들의 차림새는 이 장례식장의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게 지나치게 고급스러웠다. 선두에 선 중년 남성은 다부진 체격에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고 그 뒤를 따르는 두 젊은 남성 역시 예사롭지 않은 기운을 풍겼다. 그들은 마치 잘 훈련된 경호원처럼 보였다. 민서는 순간 당황했다. 지훈의 회사에서 온 사람들인가 아니면 혹시 시어머니에게 이런 번듯한 지인이 있었단 말인가 말도 안 돼.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온 시어머니에게 저런 사람들이 찾아올 리가 없었다. 남자들은 말없이 분향소 안으로 들어와 고운숙의 영정 앞에 섰다. 그들은 일렬로 서서 깊이 고개를 숙여 조의를 표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정중하고 진지한지 민서는 자기도 모르게 숨을 죽였다. 잠시 후 선두의 남자가 품에서 하얀 봉투를 꺼내 조의금함에 넣었다. 그리고는 말없이 돌아서서 다시 입구 쪽으로 향했다.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표정 변화도 없이 그저 묵묵히 자신들의 예를 다하고 떠나는 모습이었다. 민서는 황급히 그들을 따라 나섰다. 실례지만 누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저희 어머니를 아시는 분들인가요?
선두의 남자가 잠시 멈춰서서 민서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어떤 깊이를 민서는 읽어낼 수 없었다. 고인이 되신 고 여사님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저희는 그저 고 여사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남자는 그 말만 남기고 다시 몸을 돌려 함께 온 두 남자와 함께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다. 그들의 뒷모습은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단정했다. 민서는 한동안 그들이 사라진 복도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 어머니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 형편이었단 말인가. 혼란스러웠다. 방금 전의 일은 마치 현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남편 지훈에게 물어볼까 했지만 그는 여전히 슬픔에 잠겨 제정신이 아니었다. 민서는 다시 분향소로 돌아와 영정사진을 가만히 응시했다. 사진 속의 시어머니는 여전히 희미하게 웃고 있을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발인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민서의 머릿속은 어젯밤에 그 남자들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쩌면 그냥 시어머니가 젊었을 적에 잠깐 알았던 사람들일 수도 있다. 혹은 지훈의 아버지 쪽과 관련된 사람들일 수도 있겠지. 민서는 애써 그들의 존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 했다. 하지만 장례식장에 도착한 운구차가 출발하려 할 때 또다시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나타났다. 이번에는 대여섯 명으로 그 수가 더 늘어나 있었다. 그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나타나 운구차를 향해 정중하게 허리를 굽혔다. 그들의 행동에는 과장됨이 없었으나 보는 이를 압도하는 묵직한 슬픔과 존경심이 배어 있었다.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저 사람들은 누구지? 고인과 무슨 관계일까? 민서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이 초라한 장례식에 어울리지 않는 저들의 존재가 마치 자신을 비웃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지훈은 그들의 등장에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다시 슬픔에 잠겨 주변을 살필 경황이 없어 보였다. 민서는 초조해졌다. 이 모든 것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다. 시어머니의 시신이 화장터로 옮겨지고 한 줌의 재로 변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동안에도 민서는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 검은 양복의 남자들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누구일까? 왜 아무도 그들에 대해 알지 못하는 걸까? 그리고 왜 하필이면 평생을 그림자처럼 살아온 시어머니의 장례식에 나타난 것일까? 화장이 끝나고 유골함을 받아든 지훈은 오열했다. 민서는 그런 남편의 어깨를 감싸 안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자신들도 모르게 장례식장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혹시나 그 남자들이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과 호기심 때문이었다. 장례 절차가 거의 마무리될 무렵 민서는 장례 지도사에게 슬쩍 물었다. 아까 혹시 검은 양복 입은 남자분들 못 보셨어요? 여러 명이 왔었는데. 장례 지도사는 잠시 고개를 갸웃하더니 말했다. 아, 그분들 말씀이시군요. 몇 분씩 오셔서 조용히 조문만 하고 가시던데요. 고인께서 생전에 훌륭한 분이셨나 봅니다. 그런 분들이 찾아오시는 걸 보면요. 훌륭한 분 민서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평생 남편에게 구박받고 아들에게 의지하며 며느리에게 눈칫밥 먹던 사람이 훌륭한 분이라고 하지만 장례 지도사의 말은 민서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어쩌면 내가 모르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있었던 걸까? 아니, 그럴 리 없어.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괜한 생각일 뿐이다. 그저 우연히 혹은 어떤 오해로 그들이 찾아왔을 것이다. 그녀는 이 복잡하고 성가신 장례 절차가 빨리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기만을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길한 예감과 함께 이제껏 느껴보지 못했던 기묘한 궁금증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고은숙, 자신의 시어머니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 검은 양복의 사내들은 그 질문에 대한 어떤 실마리를 쥐고 있는 것일까? 평생 무시하고 경멸했던 존재가 갑자기 거대한 물음표가 되어 그녀 앞에 나타난 듯한 기분이었다. 총하, 검은 양복의 행렬과 보이지 않는 압박감, 고은숙의 장례식 당일 아침이 밝았다. 박민선은 밤새 뒤척인 탓에 눈밑이 파리했지만 애써 몸을 일으켜 마지막 절차를 준비했다. 어제 화장터에서 돌아온 후에도 그 정체불명의 검은 양복 사내들에 대한 생각은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은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었다. 이 지긋지긋한 장례식을 마치고 나면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터였다.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마지막 남은 의무감을 쥐어짰다. 장례식장에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강지훈의 회사 동료들이나 민서의 사업 관계자들이었다. 그들은 형식적인 위로의 말을 건네고 잠시 머물다 떠났다. 민서는 기계적으로 그들의 조문을 받았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다. 어제 나타났던 그 검은 양복의 남자들이 혹시 또다시 나타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다. 그녀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장례식 시작 시간이 다가오자 약속이나 한 듯 검은색 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장례식장 주차장으로 들어서기 시작했다. 번쩍이는 차체, 중후한 엔진음, 민서가 평소 선망하던 독일제 명차들이 대부분이었고 간혹 영국제 최고급 세단도 눈에 띄었다. 채선은 어김없이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내렸다. 어제보다 훨씬 더 많은 수였다. 그들은 두세 명씩 혹은 대여섯 명씩 무리를 지어 조용히 그러나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기며 분향소로 향했다. 그들의 옷차림은 한결같이 완벽했다. 최고급 원단으로 지어진 검은 정장,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한 흰색 와이셔츠, 그리고 은은한 광택이 도는 검은색 넥타이. 그들의 머리 모양은 단정했고 표정은 엄숙했다. 마치 잘 훈련된 정예부대처럼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고은숙의 영정 앞에 헌화하고 묵념했다. 깊이 숙인 그들의 허리에는 진심 어린 종용과 슬픔이 묻어나는 듯했다. 분향소는 순식간에 검은 양복의 물결로 채워졌다. 처음에는 수군거리던 사람들도 그들의 엄청난 수와 범상치 않은 분위기에 압도되어 입을 다물었다. 장례식장 직원들조차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들은 이런 규모의 조문 행렬은 처음 본다는 듯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부산하게 움직였다. 민서는 그 광경을 망견자실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란 말인가? 저들은 누구인데 왜 한낱 평범한 노인이었던 시어머니의 장례식에 이렇게까지 몰려드는 것인가? 그녀가 알던 고은숙은 시장 좌판에서 채소를 팔고 낡은 단칸방에서 근근히 살아가던 초라한 여인이었다. 그런 그녀에게 이런 엄청난 배경이 숨겨져 있었다니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다. 강지훈 역시 충격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멍하니 검은 양복의 남자들을 바라보았다. 그들 중 아는 얼굴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어머니가 살아생전 저런 사람들과 교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어머니는 늘 조용했고 자신의 일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저 평범하고 가난한 어머니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지우는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어머니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이 알 수 없는 상황에 대한 혼란스러움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여보, 저 사람들 대체 누구예요?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민서에게 물었다. 민서 역시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검은 양복의 행렬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마치 거대한 강이 검은 물줄기가 분향소를 향해 흘러 들어오는 것 같았다. 그들이 내뿜는 보이지 않는 압력은 장례식장 전체를 무겁게 짓눌렀다. 민서는 숨이 막힐 것 같은 답답함을 느꼈다. 자신이 지금껏 시어머니에게 해왔던 모든 냉대와 구박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만약 시어머니가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었다면 자신이 저지른 행동들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녀는 본능적으로 위기감을 느꼈다. 이 상황은 결코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을 것 같았다. 그녀의 매끄럽던 이매는 식은땀이 배어나왔고 완벽하게 화장한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다. 그때 유난히 기품 있어 보이는 한 무리의 남자들이 분향소로 들어섰다. 그중 가장 연장자로 보이는 백발의 노신사가 가장 앞에서 걸음을 옮겼다. 그의 정장은 다른 이들보다 더욱 고급스러워 보였고 그의 걸음걸이와 표정에서는 오랜 세월 동안 다져진 권위와 위엄이 느껴졌다. 그는 고운 숙의 영정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말없이 영정을 응시했다. 그의 눈가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는 듯했다. 그는 천천히 국화 한 송이를 헌화하고 아주 깊이 허리를 숙여 마지막 인사를 올렸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고인에 대한 극진한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그가 묵념을 마치고 돌아섰을 때 그의 시선이 우연히 민서와 마주쳤다. 민서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노신사의 눈빛은 마치 그녀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깊고 날카로웠다. 그 눈빛에는 어떤 질책이나 분노가 담겨 있지는 않았지만 그저 담담하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민서는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그녀는 황급히 시선을 피했다. 회장님, 이제 그만. 옆에 있던 비서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노신사에게 나지막이 속삭였다. 노신사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민서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조용히 분향소를 빠져나갔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의 시선 교환은 민서의 뇌리에 깊이 각인되었다. 저 사람은 누구일까? 왜 나를 그런 눈빛으로 쳐다본 걸까? 장례식 내내 이런 식이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은 계속해서 밀려들었고 그들 중 몇몇은 마치 민서를 알고 있다는 듯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내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민서는 가시방석에 앉은 듯 불편하고 초조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이 상황을 외면할 수 없었다. 시어머니는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시어머니는 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그토록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왔던 것일까? 그리고 왜 자신에게는 그토록 모진 구박을 받으면서도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던 것일까? 수많은 질문들이 민서의 머릿속을 어지럽혔지만 그 어떤 것에도 답을 찾을 수 없었다. 확실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이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뿐이었다. 그녀는 이제껏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는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다. 장례식장의 분위기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처음에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검은 양복의 남자들을 바라보던 지훈의 회사 동료들이나 민서의 지인들도 이제는 그저 침묵 속에서 이 기이한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들 역시 이 장례식이 평범한 장례식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마침내 장례식의 모든 절차가 끝나고 고은숙의 유골함은 장지로 향할 준비를 마쳤다.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킨 검은 양복의 남자들은 길게 두 줄로 늘어서서 운구 행렬을 배웅했다. 그들의 침묵 속에는 깊은 애도와 함께 어떤 결연한 의지 같은 것이 느껴졌다. 민서는 텅 빈 분향소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모든 것이 끝났지만 아무것도 끝나지 않은 듯한 기분이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시어머니의 죽음과 함께 드러나기 시작한 거대한 비밀. 그리고 그 비밀의 중심에 서 있는 정체불명의 검은 양복의 사내들. 그들은 앞으로 그녀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공포와 혼란 속에서 민서는 곧이어 시작될 추도식에서 무언가 더 결정적인 단서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하게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가 그토록 무시하고 경멸했던 시어머니. 고은숙, 그 이름이 이제는 거대한 바위처럼 그녀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다. 조문객들의 추도사에서 드러나는 진실의 편린들, 고은숙의 유골함이 장지에 안치되고 간소한 하관식이 끝난 후 추도식이 이어졌다. 장례식장 측에서 마련한 비교적 넓은 공간이었지만 여전히 검은 양복을 입은 조문객들로 가득 차 숨막히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박민선은 강지훈의 옆에 상주석에 앉아 있었지만 마치 죄인이 된 것처럼 고개를 제대로 들 수 없었다. 그녀의 심장은 불안감으로 세차게 뛰었고 손바닥은 축축하게 젖어들었다. 첫 번째 추도사를 위해 단상에 오른 사람은 어제 민서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백발의 노신사 최 회장이었다. 그의 등장은 장내의 미묘한 긴장감을 불어넣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최 회장은 잠시 영정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장내를 압도했다. 오늘 우리는 한 시대의 진정한 거인이자 따뜻한 마음을 지닌 지도자 고은숙 회장님을 떠나보내는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민서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고은숙 회장님이라고 시장에서 채소나 팔던 시어머니가 회장님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그녀는 옆에 앉은 지훈을 쳐다보았다. 지훈 역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다. 최 회장의 추도사는 계속되었다. 제가 처음 고 회장님을 만났던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 작은 천막 공장에서였습니다. 그때 회장님은 20살 남짓의 젊은 나이였지만 그 누구보다 강인한 의지와 뛰어난 사업적 수완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맨주먹으로 시작하여 오늘날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대하통상을 일구신 분이 바로 고은숙 회장님이십니다. 대하통상 민서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대하통상이라면 국내 굴지의 물류 및 무역회사 아닌가. 자신이 운영하는 투자 자문회사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초우량 기업 중 하나였다. 그런 회사를 시어머니가 설립했다고 민서는 현기증을 느꼈다. 고 회장님은 단순히 기업을 성장시키는데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사람 중심의 경영을 실천하셨고 직원들을 가족처럼 아끼셨습니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선행을 베푸셨습니다. 그녀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찾은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증언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최 회장의 말이 끝나자 장내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민서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손으로 무릎을 감싸 쥐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시어머니의 주름진 얼굴과 투박한 손. 그리고 자신이 그 손에 물 한 방울 묻히기 싫어 온갖 집안일을 떠넘겼던 기억들이 떠올라 숨이 막힐 뿐이었다. 다음으로 단상에 오른 사람은 단아한 중년 여성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한빛 보육원의 원장이라고 소개했다. 고은숙 여사님은 저희 한빛 보육원의 수호천사셨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여사님은 단 한 번도 외부에 알리지 않고 묵묵히 저희 아이들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아이들의 학비, 생활비, 병원비까지. 여사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희 보육원은 지금처럼 성장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이들은
여사님을 키다리 할머니라고 부르며 진심으로 따랐습니다. 보육원 원장은 울먹이며 말을 이었다. 여사님은 명절이나 아이들 생일 때면 늘 조용히 찾아오셔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손을 잡아주시고 따뜻한 말씀을 건네주시곤 했습니다. 결코 자신의 공을 드러내거나 생색내시는 법이 없으셨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림자처럼 저희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민서는 이제 거의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수호천사 키다리 할머니 자신이 알던 늘 구박하고 무시했던 시어머니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가끔 외출할 때마다 어디서 시간을 보내는지 궁금해했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었다. 그저 노인네가 갈 데가 있어봤자 뻔하지라고 생각하며 무시했을 뿐이었다. 그 시간 동안 시어머니는 보육원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던 것이다. 추도사는 계속 이어졌다. 대학교 총장이 나와 고은숙 여사가 익명으로 기부한 장학금 덕분에 수많은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고, 어느 중소기업 사장은 고은숙 회장의 도움으로 파산 위기에서 벗어나 재기에 성공했다며 눈물로 감사를 표했다. 한때 고은숙 회장 밑에서 일했다는 한 남자는 그녀의 뛰어난 리더십과 인간적인 매력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다. 한 명 한 명의 이야기가 더해질수록 민서가 알지 못했던 시어머니 고은숙의 삶이 거대한 산처럼 그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단순히 가난하고 무력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시대를 앞서간 여성 사업가였고 남몰래 선행을 베푼 자성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위대한 인물이었다. 민서는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그녀의 뇌리에는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퍼부었던 온갖 모진 말들과 경멸 어린 눈빛, 그리고 무시와 냉대로 가득했던 자신의 행동들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어머니, 음식 솜씨가 이것밖에 안 돼요. 제 입맛에는 영 안 맞네요. 어머니 방에서는 왜 이렇게 퀴퀴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환기 좀 자주 하세요. 제 물건에는 손대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 말들이 이제 부메랑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후벼 파는 듯 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했으며 잔인했는지 깨달았다. 시어머니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리고 며느리가 자신에게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하는지 모두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모든 수모를 견뎠던 것일까? 지훈 역시 충격과 슬픔, 그리고 깊은 죄책감에 몸을 가누지 못했다. 그는 어머니가 그토록 위대한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그저 평범한 아들로서 어머니에게 용돈 몇 푼 쥐어드리고 가끔 안부 전화하는 것으로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했다. 아내가 어머니를 구박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적극적으로 막지 못했다. 그저 두 사람 사이에서 눈치만 보며 불편한 상황을 회피하려 했을 뿐이었다. 어머니의 침묵이 그 모든 것을 감내하는 것이라고, 혹은 별다른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착각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어머니를 잃은 슬픔이기도 했지만 어머니의 진정한 모습을 알아보지 못했던 자신에 대한 한탄과 회한의 눈물이었다. 어머니는 왜 자신에게조차 모든 것을 숨기셨던 걸까? 아들이 성공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였을까? 아니면 그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용히 살고 싶으셨던 걸까? 추도식이 거의 끝나갈 무렵,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은 사람은 뜻밖에도 지훈의 외삼촌, 즉 고은숙의 남동생이었다. 그는 누나의 영정 앞에서 한참을 흐느끼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우리 누님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조카 지훈이를 키우시면서도 그 엄청난 사업체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지만 누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거나 내세우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용히 살아가길 원하셨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지훈과 민서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슬픔과 함께 어떤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다. 지훈이가 결혼하고 누님이 아들네 집으로 들어가신 후부터는 사실상 외부와의 모든 연락을 끊으셨습니다. 회사의 경영권도 오래전에 전문 경영인에게 넘기셨고 모든 재산은 사회에 환원할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저 평범한 할머니로, 어머니로 살고 싶어 하셨던 겁니다.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그저 조용히 그림자처럼 살고 싶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외삼촌의 말은 민서에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었다. 시어머니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모든 것을 스스로 선택했던 것이다. 자신의 부와 명예를 숨기고 아들 내외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평범한 노인으로 살아가기를 자처했던 것이다. 그리고 자신은 그런 시어머니의 깊은 뜻도 모른 채 그저 무시하고 경멸했던 것이다. 민서는 더 이상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수치심과 죄책감에 몸서리쳤다.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추악한 인간인지 뼛속까지 깨닫게 되었다. 그녀의 완벽했던 세계는 산산조각 나버렸다. 그 화려했던 성공과 자부심은 이제 한낱 먼지처럼 느껴졌다. 추도식이 끝나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떴다. 하지만 민서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마치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아니, 온 세상을 지탱하던 발밑의 땅이 꺼져버린 듯한 절망감이었다. 그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엄청난 진실 앞에서,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씻을 수 없는 과오 앞에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박민서의 심리적 지각 변동, 추도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다. 박민서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녀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은 온통 시어머니 고은숙의 진짜 모습과 자신이 저질렀던 과거의 행동들로 가득 차 거대한 소용돌이처럼 뒤엉켜 있었다. 강지훈 역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슬픔과 회한, 그리고 깊은 자책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민서는 마치 도망치듯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익숙하고 안락해야 할 공간이 오늘따라 생경하고 차갑게 느껴졌다. 그녀는 침대에 쓰러지듯 누워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방망이질했고 온몸의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무력감이 엄습했다. 대하통상 창업주, 고은숙 회장, 수많은 사람들을 도운 익명의 자성가, 추도식에서 들었던 말들이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그리고 그 말들과 함께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퍼부었던 모진 말들과 경멸 어린 행동들이 끊임없이 떠올랐다. 어머니는 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왜 바보같이 당하고만 계셨던 걸까? 아니, 바보는 나였어. 내가 얼마나 오만하고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알겠다. 민서는 자신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다. 뜨거운 통증과 함께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라기보다는 견딜 수 없는 수치심과 자기 혐오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하찮고 비열한 존재인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시어머니의 그 깊고 넓은 마음 앞에서 자신의 영혼은 한없이 초라하고 왜소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쓰던 작은 방을 떠올렸다. 늘 퀴퀴한 냄새가 난다고 타박했던, 햇볕도 잘 들지 않던 그 작은 방. 그곳에서 시어머니는 어떤 생각을 하며 지냈을까? 자신의 모든 것을 숨긴 채 며느리의 모진 구박을 견뎌내며 어떤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을까?
민서는 그 방에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마치 그곳에 시어머니의 원망, 어린 영혼이라도 남아 자신을 꾸짖을 것만 같았다. 며칠 동안 민서는 거의 폐인처럼 지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음식을 넘기지도 못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생기를 잃고 푸석푸석했다. 한때 그토록 자부했던 빛나던 외모는 온데간데 없었다. 회사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직원들은 갑자기 변해버린 대표의 모습에 어리둥절했지만 감히 누구도 그 이유를 묻지 못했다. 그녀는 강지훈과 마주치는 것조차 두려웠다. 지훈 역시 민서를 피하는 듯했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서재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어쩌다 마주치기라도 하면 싸늘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거나 혹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무시하고 지나쳤다. 그들의 화려했던 아파트는 이제 차갑고 텅 빈 감옥처럼 변해버렸다. 어느 날 저녁 민서는 용기를 내어 지훈의 서재 문을 두드렸다. 나예요.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한참 만에야 문이 열리고 지훈이 피곤해 지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실망감과 함께 어떤 경멸감마저 서려 있는 듯했다. 무슨 할 말이 있는데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민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 일 말인데 나 정말 몰랐어. 당신도 몰랐던 거 아니야. 민서는 자신도 모르게 변명 같은 말을 내뱉었다. 지훈은 코웃음을 쳤다. 내가 몰랐다고 해서 당신이 어머니께 저지른 행동들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해. 당신은 인간도 아니야. 지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와 증오는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는 나 때문에 모든 걸 참고 견디신 거야. 내가 당신 같은 여자랑 결혼해서 힘들어할까봐 당신 앞에서 바보처럼 모든 걸 받아주신 거라고. 그런데 당신은 그런 어머니를 얼마나 더 비참하게 만들었는지 알아. 지훈은 울부짖듯 소리쳤다. 그의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다. 민서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의 모든 말들이 비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에 박혔다. 우리 연애, 지훈이 싸늘하게 말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민서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이혼. 그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단어였다. 그녀의 완벽했던 인생 계획에 이혼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다 잘못했어. 정말 반성하고 있어. 민서는 애원했다. 하지만 지훈은 이미 마음을 정한 듯했다. 당신 얼굴만 봐도 역겨워. 어머니를 생각하면 당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 지훈은 그 말만 남기고 서재 문을 셔터 닫아버렸다. 민서는 차가운 복도에 홀로 남아 한참을 울었다. 후회와 절망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 후 며칠 동안 민서는 보이지 않는 압박감에 시달렸다. 외출할 때면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듯한 느낌에 불안했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최 회장을 비롯한 그 검은 양복의 남자들이 언제 자신을 찾아올지 모른다는 공포감에 휩싸였다. 그들이 시어머니의 복수를 하지는 않을까? 자신의 사업을 망하게 하지는 않을까? 온갖 끔찍한 상상들이 그녀를 괴롭혔다. 그러던 어느 날 민서의 회사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최 회장의 비서라고 밝힌 남자는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박민서 대표님 되십니까? 대하통상의 최동진 회장님 비서실입니다. 고은숙 여사님의 유품 정리 및 유언 관련하여 드릴 말씀이 있으니 내일 오전 10시까지 저희 회사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민서는 심장이 멎는 듯했다. 올 것이 왔다는 생각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알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이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터였다. 그날 밤
민서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녀는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저질렀던 모든 잘못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참회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아무리 후회하고 반성한들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 했다.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했던 박민서. 그녀의 영혼은 이제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죽음과 함께 드러난 거대한 진실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박민서가 아니었다. 공포와 죄책감에 휩싸인 한없이 나약하고 초라한 존재일 뿐이었다. 내일 최 회장 앞에서 그녀는 어떤 판결을 받게 될까? 한 가닥 희망이라도 남아있을까? 민서는 어둠 속에서 간절히 기도했다. 하지만 그녀의 기도에 응답해줄 신은 없는 듯했다. 싸늘한 새벽 공기만이 그녀의 절망감을 더욱 깊게 할 뿐이었다. 유언장과 진정한 유산. 다음 날 오전, 박민서는 약속된 시간에 맞춰 대하통상 본사 건물 앞에 섰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거대한 빌딩은 그녀가 지금껏 보아왔던 그 어떤 건물보다 위압적이었다. 자신이 운영하는 작은 투자회사는 이 거대한 제국 앞에서 한낱 모래알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떨리는 발걸음을 옮겨 회전문을 통과했다. 고급 대리석으로 마감된 로비는 정적만이 감돌았고 오가는 사람들의 발소리조차 조심스러웠다. 안내 데스크에 신분을 밝히자 직원은 정중하지만 차가운 표정으로 그녀를 최 회장 비서실로 안내했다. 비서실장은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민서를 회의실로 이끌었다. 육중한 원목문이 열리자 먼저 와있던 강지훈과 최 회장, 그리고 처음 보는 중년의 변호사가 눈에 들어왔다. 지훈은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고 최 회장은 평소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변호사는 민서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자리에 앉기를 권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다. 민서는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처럼 온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잠시 후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문서를 꺼내며 입을 열었다. 저는 고 고은숙 여사님의 오랜 법률 자문이자 유언 집행을 맡은 김정현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고 여사님의 유언장을 공식적으로 개봉하고 그 내용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안경을 고쳐 쓰고는 유언장을 천천히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유언장의 내용은 민서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고은숙 여사의 전 재산은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액수였다. 대하통상의 지분과 부동산, 각종 유가증권과 현금 자산까지. 민서는 그 액수를 가늠하는 것조차 어려웠다. 유산의 대부분은 사회에 환원되었다. 한빛 보육원을 비롯한 여러 복지단체에 상당한 금액이 기부되었고 기초과학연구 및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재단 설립에 막대한 자금이 출연되었다. 또한 고인이 평생에 걸쳐 도움을 주었던 여러 중소기업과 문화예술단체에도 적지 않은 유산이 돌아갔다. 고은숙 여사가 살아생전 보여주었던 박의 정신과 사회적 책임감이 유언장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최 회장을 비롯하여 고 여사와 평생을 함께했던 몇몇 측근들에게도 상당한 액수의 유산과 함께 감사의 뜻이 전달되었다. 그들의 충성심과 헌신에 대한 보답이었다. 민서와 지훈은 숨을 죽인 채 변호사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에게 돌아올 유산은 과연 얼마나 될까? 아니, 과연 유산이라는 것이 있기는 할까? 민서는 불안감에 입술이 바싹바싹 타들어갔다. 마침내 변호사가 지훈과 민서에 대한 부분을 읽기 시작했다. 아들 강지훈과 며느리 박민서에게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소재의 아파트와 약간의 현금 생활비를 유산으로 남긴다. 그것이 전부였다.
천문학적인 액수의 전체 유산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그야말로 새 발의 피에 불과했다. 물론 강남의 아파트와 생활비가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민서가 은연중에 기대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한 액수였다. 그것은 마치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속물적인 욕망을 꿰뚫어 보고 내리는 마지막 질책처럼 느껴졌다. 민서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이어졌다. 김 변호사는 유언장의 마지막 부분을 펼치며 이것은 고 여사께서 생전에 직접 작성하여 남기신 편지 형식의 유언이라고 설명했다. 이제부터는 고 여사께서 아드님과 며느님께 남기신 말씀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차분하게 이어졌다. 그것은 마치 고은숙 여사가 바로 앞에서 이야기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사랑하는 아들 지훈아, 그리고 민서야. 그 첫마디에 지훈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어깨를 들썩였다. 민서 역시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내가 너희 곁을 떠나 이 편지를 읽게 될 즈음이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구나. 먼저 내 아들 지훈아, 부족한 어미 밑에서 자라느라 고생 많았다. 네가 어엿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고 좋은 짝을 만나 가정을 이룬 것만으로도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다. 다만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더 따뜻하게 안아주지 못한 것 같아 늘 미안한 마음뿐이다. 부디 네 삶을 스스로 개척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바란다. 어미는 늘 하늘에서 너를 응원하마.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목소리는 지훈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는 어머니의 깊은 사랑과 희생을 이제야 깨달았다는 사실에 더욱더 괴로워했다. 편지는 민서에게로 이어졌다. 그리고 민서야, 네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나는 네 빛나는 젊음과 당당함이 참 보기 좋았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는 방식이 달랐던 것 같구나. 나는 네가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지 늘 걱정스러웠다. 진정한 행복은 값비싼 물건이나 화려한 지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과 진실한 관계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란다. 내가 너에게 더 좋은 시어머니가 되어주지 못해 미안하다. 부디 너도 네 안에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기를 바란다. 민서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시어머니의 말에는 어떤 원망이나 질책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안타까움과 연민, 그리고 마지막까지 며느리의 행복을 빌어주는 따뜻한 마음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그것이 오히려 민서의 죄책감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만약 시어머니가 자신을 비난하고 욕했다면 차라리 마음이 편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토록 깊은 이해와 용서를 보여주는 시어머니 앞에서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편협한 인간이었는지 절감할 수밖에 없었다. 편지는 마지막으로 시어머니가 왜 그토록 평범하고 초라한 삶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졌다. 내가 평생을 일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너희들 곁에서 조용히 살아가기로 결심했던 것은 오로지 내 아들 지훈이와 그 가정이 평온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나의 과거와 내가 가진 것들이 혹여나 너희들의 삶에 부담이 되거나 해가 될까 두려웠다. 나는 그저 평범한 어머니로, 할머니로 너희들 곁에 머물고 싶었을 뿐이다. 세상의 모든 풍파를 겪고 나니 가장 소중한 것은 가족과 함께하는 소박한 일상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란다. 부디 나의 진심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 모든 내용이 끝나고 회의실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김 변호사는 조용히 유언장을 접어 서류 가방에 넣었다. 최 회장은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의 눈가에는 희미한 물기가 어려 있는 듯했다. 민서와 지훈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시어머니가 남긴 진정한 유산은 돈이나 재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사랑과 용서, 그리고 진정한 삶의 가치에 대한 깊은 성찰이었다. 민서는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고 무시했던 시어머니는 사실 그 누구보다 위대하고 현명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서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어떤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어머니의 유언대로 우리는 이 아파트에서 살게 될 거야. 하지만 당신과 내가 예전처럼 함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나에게는 시간이 필요해. 어머니께 용서를 빌고 내 삶을 다시 돌아볼 시간이. 그 말은 사실상 이별 통보나 다름없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그 어떤 것도 요구하거나 변명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최 회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고 여사님의 뜻은 충분히 전달된 것 같습니다. 두 분께서도 여사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려 앞으로의 삶을 잘 꾸려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회의실을 나섰다. 민서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이것이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내리는 마지막 기회이자 가장 혹독한 형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유언장 낭독이 끝나고 민서는 텅 빈 회의실에 홀로 남겨진 듯한 절망감에 휩싸였다. 시어머니의 진정한 유산 앞에서 그녀의 과거는 산산조각 났고 미래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짊어지고 이 끝없는 참회의 길을 걸어가야만 했다. 오만의 대가와 뒤늦은 정화, 최 회장과의 만남, 그리고 시어머니 고은숙의 유언장 공개 이후 박민서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다. 그녀가 그토록 자부했던 모든 것들, 빛나는 커리어, 화려한 사교계의 평판, 그리고 견고하다고 믿었던 결혼 생활까지 마치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쓰러져 갔다. 집으로 돌아온 후 강지우는 그녀에게 정식으로 이혼을 요구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단호함은 민서의 마지막 희망마저 꺾어버렸다. 그녀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아니, 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의 이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한때 사랑과 성공의 상징이었던 강남의 고급 아파트는 이제 민서에게 차갑고 텅 빈 감옥일 뿐이었다. 지우는 어머니의 유품 몇 가지와 자신의 간소한 집만을 챙겨 묵묵히 떠나갔다. 그의 마지막 뒷모습은 민서의 뇌리에 깊은 상처로 새겨졌다. 결혼 생활의 파탄과 함께 민서의 사회적 명성도 바닥으로 추락했다. 최 회장이나 대하통상 측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위해를 가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세상은 생각보다 좁았고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고은숙 여사의 장례식에 참석했던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 그리고 그들의 입을 통해 흘러나온 이야기들은 민서의 이미지를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실추시켰다. 한때 그녀의 투자 자문회사는 뛰어난 수익률과 대표 박민서의 세련된 이미지로 각광받았다. 그러나 이제 고객들은 하나둘씩 계약을 해지했고 새로운 투자 유치는커녕 기존의 사업을 유지하는 것조차 버거워졌다. 직원들은 불안감에 동요했고 결국 회사는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그토록 치열하게 쌓아 올렸던 그녀의 커리어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 사라졌다. 화려했던 사교계에서도 그녀는 더 이상 환영받지 못했다. 과거 그녀의 성공과 재력을 쫓던 사람들은 이제 노골적으로 그녀를 피하거나 혹은 뒤에서 경멸 어린 시선으로 수군거렸다. 한때는 그들의 부러움과 질투를 한 몸에 받았던 민서였지만 이제는 그저 초라한 몰락의 상징일 뿐이었다. 민서는 철저히 혼자가 되었다. 넓은 아파트에 홀로 남아 그녀는 매일 밤낮으로 과거의 잘못들을 곱씹으며 괴로워했다. 시어머니의 주름진 얼굴,
그 안에 담겨 있던 깊은 슬픔과 인내, 그리고 자신이 그 얼굴에 퍼부었던 모진 말들과 냉대, 그 모든 기억들이 악몽처럼 그녀를 따라다녔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계속되었고 음식은 모래알처럼 까끌거려 삼킬 수가 없었다. 거울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해골처럼 앙상했고 눈은 깊이 폐허 생기를 잃었다. 그녀는 뒤늦게나마 속죄를 시도했다. 시어머니가 후원했던 보육원에 익명으로 기부를 하기도 했고 주말마다 봉사활동을 찾아다니기도 했다. 하지만 그 어떤 행동도 그녀의 죄책감을 덜어주지는 못했다. 오히려 위선적인 자기만족에 불과하다는 생각에 더욱 깊은 절망감에 빠져들 뿐이었다. 가끔 그녀는 시어머니의 유골이 안치된 장지를 찾았다. 차가운 비석 앞에 서서 그녀는 목 놓아 울며 용서를 빌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산자의 후회는 너무 늦었다는 것을 그녀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계절이 몇 번 바뀌고 세상은 민서의 존재를 까맣게 잊은 듯했다. 그녀는 강남의 아파트를 처분하고 작은 도시의 허름한 연립주택으로 거처를 옮겼다. 화려했던 옷가지와 값비싼 보석들은 모두 처분하거나 버렸다. 그녀는 이제 평범한, 아니, 그보다 더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작은 식당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며 근근히 생계를 유지했다. 과거의 박민서를 아는 사람이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삶을 받아들였다. 이것이 자신이 저지른 오만의 대가이며 뒤늦게나마 시작된 정화의 과정이라고 생각했다. 한편 강지훈은 어머니의 유산을 바탕으로 작은 사회적 기업을 설립했다.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그는 소외된 이웃을 돕고 사회에 공헌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그늘 졌던 표정은 점차 사라지고 어머니를 닮은 온화한 미소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는 민서를 용서하지는 못했지만 더 이상 증오하지도 않았다. 그저 각자의 삶 속에서 과거의 아픔을 치유해 나가기를 바랄 뿐이었다. 고은숙 여사가 남긴 진정한 유산은 그녀의 이름을 딴 장학재단과 복지시설을 통해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숭고한 정신은 그녀가 떠난 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그녀의 삶은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민서의 머리에도 희끗희끗한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전히 작은 도시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과거에 화려했던 기억도 뼈아픈 후회도 이제는 희미한 잔상처럼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식당으로 향했고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와 홀로 조촐한 식사를 했다. 가끔 그녀는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곤 했다. 수많은 별들 중에서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 하나를 발견하면 그녀는 그것이 시어머니의 영혼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어머니,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날렸지만 그 안에는 뒤늦게나마 깨달은 삶의 진리가 담겨 있었다. 오만의 대가는 혹독했지만 그 고통 속에서 그녀는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고 정화될 수 있었다. 완전한 용서나 구원은 아닐지라도 그녀는 자신의 과거와 화해하고 현재를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고은숙 여사의 삶은 그렇게 한 개인의 비극적인 몰락과 또 다른 이의 성장을 통해 그리고 세상을 향한 따뜻한 나눔을 통해 영원히 기억될 것이었다. 그것이 바로 그녀가 남긴 진정한 유산이자 이 길고 긴 이야기의 마지막 페이지였다.